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파이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같은 정부 기관이 파이코인에 투자한다면?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가 가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파이코인, 왜 특별할까요? 파이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과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초기에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오랜 기간 채굴하면서 코인을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명의 큰손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독점한 게 아니라 마치 동네 작은 가게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의 힘이 강하지만 반대로 실제 거래소에 나와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큰손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파이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100채를 사는 것과 조용히 한 달에 한두 채씩 사들이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손이라고 다 같은 큰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개인 큰손과 패밀리 오피스가 있어요. 자산이 수천억 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나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보면 즉시 계약하는 것처럼 파이코인이 좋다고 판단하면 거래소에서 바로 대량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규제나 회계 기준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기업, 특히 상장 기업이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파이코인을 사려고 한다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할지,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회계 기준에 맞는지 등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투기를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나 파트너십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는 파이네트워크 재단과 협상해서 장외 거래를 하거나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정부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곳이 파이코인에 투자하려 한다면요, 이들은 규제와 정책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몰래 사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와 협약을 맺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취합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이 세 주체는 각자의 제약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가 가격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파이코인을 사들이는 5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매수 방식으로 거래소 직진 매수입니다. 미사일 같은 급등과 급락을 보여줍니다. 개인 큰손이나 공격적인 펀드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을 단기간에 쓸어 담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과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속성이 약하면 급락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됩니다. 차트에서는 미사일 캔들이라고 부르는 수직 상승이 나타나며 테마성 광풍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매수 방식으로 알고리즘 분할 매수가 있는데 조용하지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펀드나 일부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점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바닥이 강화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합니다. 조용한 강세장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수 방식으로 OTC 블록딜이 있는데 차트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재단이나 초기 보유자가 기업이나 정부와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차트에는 조용하지만 유통 물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급격히 반응합니다. 마치 물밑에서 공급 구조가 재편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매수 방식으로 전략적 딜로 락업과 파트너십의 결합을 이용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락업 기간 동안에는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락업이 종료될 때는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신뢰도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매수 방식으로 현물과 파생상품 결합한 매수는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전문 펀드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상승을 일부러 눌러가며 매집합니다. 축적이 끝나면 구조적인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차트 해석이 난해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헷갈리는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파이코인은 오랫동안 채굴과 내부 경제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도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파이코인 중 90%는 사용자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10%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큰손이나 공격적인 펀드가 거래소에서 대량 매수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호가층, 즉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 자체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몇 배씩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시골 마을의 부동산 시장에서 갑자기 큰손이 나타나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많지 않아도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지? 실제로 100억 원만 투입해도 가격이 두세 배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큰손이 들어왔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매집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나 작은 펀드일 수 있지만 이런 소문은 실제 수요보다 더 큰 가격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포모, 즉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후행 매수자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구조상 오래 채굴해온 보유자들은 드디어 내 코인을 팔 기회가 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해온 분이 계좌에 1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3배 뛰었다면 일부를 팔고 싶어질 겁니다. 큰손의 직진 매수가 멈추는 순간 높은 가격에서 뒤늦게 산 개인 투자자들과 오래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급등 이후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차트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타이밍을 못 맞추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방식, 알고리즘 분할 매수를 볼까요? 보다 제도권에 가까운 투자자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파이코인을 사고 싶을 때 보통 알고리즘 분할 매수를 선택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조금씩 일정한 패턴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의 5%씩 6개월 동안 매일 사겠다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매입할 때 한 번에 사면 가격이 뛰니까 여러 명의 명의를 나눠서 조금씩 사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매입할 때 한 번에 사면 가격이 뛰니까 여러 명의 명의를 나눠서 조금씩 사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이코인은 채굴과 생태계 참여를 통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 나오는 물량은 가격에 민감한 단기 물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물량이 주로 거래소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평균 거래량의 5에서 10%를 6개월 동안 꾸준히 산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팔고 싶은 사람의 물량을 차분하게 흡수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뾰족하게 솟는 미사일 캔들 대신 고점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데 저점만 계속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파이코인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 사이를 오갔다면 2월에는 120원에서 160원, 3월에는 140원에서 180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급락이 와도 과거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 세력이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패턴이 3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어딘가에서 파이코인을 조용히 시스템적으로 장기 관점으로 모으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다른 코인은 2배씩 뛰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가장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것보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 올라가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파이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는 보통 OTC, 즉 장외 블록딜입니다. 이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이 우리가 파이코인 1억 개를 사고 싶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사면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재단과 직접 협상해서 앞으로 1년에 걸쳐 1억 개를 평균 가격 500원에 사겠다. 대신 최소 3년간은 팔지 않겠다는 식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기관이 파이네트워크 재단과 협상해서 향후 5년에 걸쳐 총 5억 개의 파이코인을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최소 3년간은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블록체인 상에서 지갑 이동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차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형 부동산 거래가 등기 이전 전에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기업이나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락업된 상태, 즉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유통 가능한 파이코인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파이코인이 100억 개였는데 그중 30억 개가 정부 기관에 팔리고 3년간 락업되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은 70억 개로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향후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 탄력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싱가포르 정부 파이코인 공식 보유 선언,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파이네트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토큰 보유 발표. 이런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물량은 확보된 상태에서 심리적 측면과 평가 측면의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파이코인처럼 커뮤니티와 신뢰 이야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뉴스가 가격의 새로운 상단을 정의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중소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식입니다. 전문 펀드나 암호화폐의 정통한 기관 투자자들은 파이코인을 매수할 때 현물과 파생 상품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손 A가 파이코인 10억 개를 모으고 싶다고 합시다. 하지만 한 번에 사면 가격이 폭등해서 나중에 사는 것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분할 매수로 매일 조금씩 조용히 사들입니다.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 즉 가격이 내려갈 때 돈을 버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물을 사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선물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파이코인을 사서 가격을 올리려 하면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 때문에 가격이 과하게 튀는 것을 눌러놓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자신은 꾸준히 싸게 물량을 모을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윗꼬리가 자꾸 나오지? 누군가 계속 파이코인을 던지고 있나?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실제로는 큰손이 물량을 모으는 중인데 일반 투자자들은 세력이 매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업자가 땅을 사면서 동시에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들이 이제 충분히 모았다고 판단해서 해지 포지션, 즉 가격을 눌러주던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현물 매수 압력은 축적된 상태이고 상승을 눌러주던 힘은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구조적으로 다른 레벨로 점프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마치 용수철을 꾹 눌러놓고 있다가 손을 떼는 순간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차트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갑작스러운 미사일 캔들과 거래량 폭발이 나타난다면 직진 매수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고점에서 물릴 위험도 큽니다. 반대로 고점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데 저점만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라면 분할 매수나 매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블록체인 상해 지갑 이동을 확인하세요. 대형 지갑 간의 대규모 이동이 있거나 새로운 대형 지갑이 등장한다면 OTC 거래나 전략적 딜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등기부등본에서 대형 거래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파이네트워크 재단의 공식 공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전략적 파트너십 정부 기관 또는 기업과의 협약 발표가 나올 때 그 안에 토큰 보유나 락업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넷째, 파생상품 시장의 동향도 함께 보세요. 현물 시장은 조용한데 파생상품 쪽에서만 이상한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면 전문 세력이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딩 비율이나 미결제 약정 같은 지표들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시간축을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눈앞의 캔들 하나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저점과 고점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파이코인이 앞으로 단순한 커뮤니티 코인을 넘어서 기업, 정부,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단계로 진입한다면 그들이 선택하는 매수 방식은 파이코인의 가격 구조와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소 직진 매수는 화려하지만 수명이 짧은 불꽃일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나 알고리즘 매수, 그리고 OTC 거래와 전략적 딜은 조용하지만 가격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방식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 공사처럼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물과 파생 상품을 결합한 매수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방식이지만 매집이 끝난 뒤에는 전혀 다른 레벨의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파이네트워크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파이코인 가격의 움직임 속에서 어느 쪽 방식에 가까운 힘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를 읽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단순한 단기 매매나 운에 맡기는 투자를 넘어서 시장과 자산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단순히 집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지역에 어떤 개발이 들어오고 누가 땅을 사들이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50대, 60대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이런 원리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파이코인도 결국은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속도가 더 빠르고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파이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